삼성전자를 우리가 사야 될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증권 경제 관련 뉴스를 이제 차장님과 함께 좀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제가 기사 몇 개를 취합해 봤어요. 개인 투자 예탁금 1년 새 20조 줄어. 하락장에 이제 증시 떠난다. 이제 조선비즈 기사인데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5월 31일 기준 57조 5,6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3일 SK IE 테크놀로지 청약 환불금 효과 등에 힘입어 기록한 역대 최고치 77조 원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0조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초부터 대형 공모주 청약일을 제외하면 60조 원대 이상을 줄곧 유지한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하순 50조 원 후반대까지 줄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이다. 증시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이기에 주식 투자 열기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쓰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가 이끈 상승장을 타고 투자 예탁금 2019년 말 27조에서 1년 만에 2020년 말 65조 원으로 불어났다. 은행이익은 금리가 0%에 가까워진 저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분 영향이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3,300까지 뛰어오른 작년 6월 고점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1년간 지루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기도 한풀 꺾였다. 투자자 예탁금뿐만 아니라 개인 주식 매수 금액과 증시 거래 대금도 큰 폭으로 줄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5개월간 16조 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순매수 금액 50조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이 평균 1일 거래 대금도 올해 1월 20조 원에서 5월 16조 원으로 줄었다. 이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투자 심리 바로미터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풍이 꺾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쨌든 이게 이런 예탁금이 많아야지 증시도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 약간 그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초부터 그리고 1년 동안에 순매수한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도 좀 같이 집계를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읽어주신 대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탁금이 2019년 말에 27조 수준이었는데 20년 말 1년 만에 65조 5천억이 됐어요. 그럼 거의 40조 가까이 예탁금이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팬데믹이 이제 2020년 3월이었죠. 그때부터 막 이제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막 신풍제약 같은 것들 막 30배 올라가기도 하고 10배 오른 것도 기본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소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기 자금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있는데 일단은 MMA라던가 CMA 이런 쪽으로 넣어놓은 거죠. 단기 자금으로 넣어놓고 이게 추이를 조금 봐야 되겠다. 일단 주식이 반등을 하는데 사지를 못했네 라고 하면서 봤는데 계속 올라가요. 근데 계속 못 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주식도 못 샀는데 이제 여기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네. 유동성 축소한다고 하네. 라고 하니까 그 여기다가 넣어놨던 예탁 자금을 빼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일부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개인들이 예탁금만 넣어놓고 매수를 안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같이 좀 매수한 것들을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일단 예탁금 자체는 지난해 초부터 60조 원 이상이 꾸준히 유지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도 줄어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7조를 넘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만 넣어놨던 게 아니고 그만큼 주식도 매수할 사람들은 또 매수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사서 조금 지금은 손실이시겠지만 어쨌건 간에 개인들의 자금들은 그래도 증시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팔았던 게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 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사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좀 손실을 입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코스닥도 아까 말씀드린 건 코스피예요. 17조 넘게 산 거는 코스피를 샀고 코스닥도 거의 6조 800억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24조 정도를 매수를 한 거예요. 현물 주식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예탁금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떠났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땐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주식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시기에 나도 주식 이거 소외되면 안 돼. 그때 말씀드렸던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일단은 거기다 넣어놔야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주식은 공격적으로는 못 사겠고, 그렇다 보니까 예탁금은 일정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동성을 이제 미국에서 흡수를 하면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지금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빠지는 구간인데 무슨 주식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은행의 어떤 예금이라던가 그리고 채권 이런 쪽들로 안전자산 이동하는 현상들이 저는 조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사 그대로만 봐서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 윤주호 센터장님 인터뷰 기사인데 네. 세상 망한다. 주식은 답이 없다. 삼성전자, 현대차 비중 늘려라. 이제 관련 기사인 것 같아요.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국은 아주 간단한 나라다. 글로벌 기준에서 표준이 되는 기업이 몇 개 안 된다. 이들 기업의 매수세가 나타날 때 지수가 움직인다. 지난해 삼성전자 비중 축소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25에서 27% 감소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도 1,100원에서 2,280원으로 올랐다. 달러 베이스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40% 가까이 빠진 상황이다. 매도하기에는 조정폭이 너무 크다. 원화가 조금만 강세를 보여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껴질 것이다. 삼성전자의 PBR이 역사적 평균값에 도달했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가격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좀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하는 지표로는 원달러 환율이다. 여러 악재가 집약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가곤 한다. 훗날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항상 그때가 기회였다. 환율이 1,300원 근방에 갔다 1,100원으로 떨어진 국면에서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원화가 조금 강해지면 진정될 것이다. 이때가 성장성 있는 한국 증시가 부각되는 때다. 머지않았다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뒤에 이야기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 우리 근처까지 아마 1,293원이었나요?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이 이제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야 할 시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요 이제 센터장님이 삼성전자에 대한 열견과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네. 글쎄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부분에 삼성전자라는 이제 글로벌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산업들이 발전이 되고 커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살 때에는 아주 뭐 시총이 작다거나 이런 쪽들은 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전기 전자 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는 지금 이제 어려운 업황들이긴 하지만 결국에 반도체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점점 더 이제 초미세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지금 들어가는 개수보다 더 많은 쪽들을 필요로 해지는, 지금 이제 전기차라던가 이런 쪽들이 되겠죠. 지금은 어떤 스마트폰 이런 것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개수랑 전기차 같은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개수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로봇, 인공지능, AI 전부 다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는 맞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단순히 고점 대비해서 이제 빠져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PBR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사적으로 평균가, 저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증시가 빠질 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0.8배, 1배까지 왔으니까 이거 역사적 저점이야. 이 정도면 사야 돼 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똑같이 통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동안에 너무 급격하게 유동성들이 풀렸다가 지금 긴축도 그만큼 이제 산 모양으로 그만큼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줄이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어서 줄이느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줄이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계속 지분이 줄어들고 오히려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같은 운송 장비단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사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고 환율도 빠져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쳤을 때 외국인들이 한 4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쪽들은 지금까지 제가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들은 단기 자금이에요. 단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도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5%만 움직여도 정말 내가 50%, 100%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레버리지를 분명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들이 투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도 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막 3%, 4%, 10%까지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안 팔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런 성향은 아닐 것 같아요. 단순히 막 40% 손실이기 때문에 안 파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배당이라던가 향후에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들을 우호적으로 아직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 챙기고 이런 수순으로 저는 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야 될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게 그냥 개인들에 의해서 떨어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슈퍼개미처럼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개인들, 대다수의 개인들이 모여서 사고 있는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느냐. 오히려 외국인들의 안전마진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장님 말씀은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뭐 과거 대비해서 싸진 건 확실하지만 지금 우리가 저평가 데이터에서 굳이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거 좀 확인하고 좀 적게 먹더라도 평가의 기준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보고 계신다. 많은 분들 윤지호 센터장님의 의견을 이제 차장님이 저격한 게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차장님 의견도 듣고 거기 센터장님 얘기도 듣고 또 이코노미스트 얘기 듣고 다 듣고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기 본인에게 있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이 나오셨어요. 회사 떠나는 메타 2인자. 행복해 보이시네요. 얼굴. 10년간 2조 원 주식 매각.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썼을 때 일부러.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2조 원. 올 가을 퇴사하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2인자 시애를 샌드버그가 최근 10년 새 2조 원이 넘는 회사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CNBC는 이 시장조사 업체 베리티 데이터를 인용해 샌드버그가 지난 10년간 2,200만 주가 넘는 메타의 주식을 팔아 약 2조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야, 어떻게 보면 이분은 메타의 지금 현재의 주가를 미리 예상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메타의 2인자였던 샌드버그가 그 주식을 팔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누구보다도 메타를 페이스북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부자 중에서도 최고 내부자였던 사람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미래에 만약에 메타가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 지금보다 뭐 성장이 몇백 배 더 하고 몇십 배 더 하고 뭐 주가 뭐 더 오를 것 같으면 지금 굳이 팔 이유 없는 거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의 영광을 못 누릴 것 같으니까 요 돈을 이제 매각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속내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관점도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분은 말 그대로 이제 2인자예요. 셰릴 샌드버그 이름도 되게 어렵고 그 밑에 이제 뭐 베리티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2인자가 지분을 팔았다라는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메타가 원래 페이스북이었잖아요. 그리고 저커버그는 아직 지분을 매도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저커버그가 매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끝납니다.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다 같이 이제 뭐 매도 물결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1인자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최대 주주 또 창업주잖아요. 그런 분이 보유하고 있고 이 어떤 페이스북이라던가 하고 있는 쪽에서의 어떤 광고 수익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추세들이 분명히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쪽에서 현실 세계가 아닌 메타버스 가상 세계 쪽으로 옮겨서 여기에서의 광고 수익 창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영진들과의 약간 잡음도 솔직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I라던가 회사의 이름 변경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바꿨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뭔가 깊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 메타의 그 전망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최근에 메타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또 기술주들 반등할 때 같이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메타의 어떤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이게 실적 악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죠. 네, 계속 빠졌었죠. 뭐 이거 일봉으로 보면 거의 안 보이고요. 주봉, 월봉으로 가게 되면 380달러대까지 네, 갔었던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네, 반토막까지 더 내려갔죠. 반토막 더 내려갔죠. 17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기술적인 지지인 것 같아요. 워낙에 주봉상, 월봉상에서 매물대가 가장 견고하게 지지받는 여기가 이제 33%의 매물대가 지금 가격대 185에서 225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갔을 때는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이 빠졌지만 올라갔지만 또 크게 여기를 돌파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 지금 일단 실적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술주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물가지표 높게 나오면서 아직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6월, 7월에 50bp 인상한 이후에 이거 잠깐 들어갔었던 자이언트 스텝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기술주들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185달러 매물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한 140달러 대도 지금 전 저점에서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차치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결국에는 메타 생태계에서 정말로 큰 경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가상현실 기기 같은 것들 지금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 출시를 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애플 쪽에서도 지금 증강현실 기기 이제 연내에 새로운 제품들 출시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삼성에서도 손 놨던 부분들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트렌드를 계속 만들고 그 파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진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메타가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해왔던 것들을 다 가상현실 세계로 옮겨서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지금 메타 이렇게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네. 미래 전망치까지 생각해서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좀 그렇고요. 다만 주가 수준에 있어서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확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85달러 지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숫자가 개선됐을 때에는 2인자의 어떤 지분 매도 관계없이 그분은 또 다른 거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지분 있죠. 팔고 떠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장님이 이제 네. 좋은 쪽을 선택하셨으니까 저는 네. 나쁜 쪽을 선택해서 제 최종 네. 결론은 네. 2인자는 이 모든 거를 종합한 네. 판단을 통해서 네네. 매도를 했을 것이다. 예, 맞아요. 2인자보다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제 2인자 따라가야 되나요? 비록 없지만 제가 이제 네. 자, 메타 봤으면 이제 또 아마존 한번 봐야죠. 네. 최근에 주식 쪽에는 아마존 20% 급등, 알파벳, 테슬라도 이제 분할 나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주식 액면 분할을 앞둔 아마존이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주가가 일주일 동안 20% 가까이 급등한 덕분이다. 뒤이어 주식 분할이 예정되어 있는 알파벳, 테슬라 등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몰린다. 아마존 주가는 6월 2일 2,510달러로 장을 마쳤다. 5월 24일 종가 2,082달러에 비해 20.6% 올랐다. 아마존은 5월 25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오는 6월 6일 아마존의 주식 액면 분할을 앞둔 것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아마존 주식을 20대 1로 오픈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주식의 한 주당 액면가를 일정 비율에 따라 쪼개는 것이다. 단순 분할이기 때문에 가치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한 주당 가격이 높았던 주식의 경우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액 투자자 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당 100만 원대였던 2018년 50대 1의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그렸고 국민지로 거듭났다. 아마존 상승세에 힘입어 알파벳, 테슬라 등 액면 분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 2월 2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알파벳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7월 15일 19주를 더 받게 되고 이어 18일부터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테슬라 역시 지난 3월 시기와 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식 액면 분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주식 분할 이슈에 힘입어 두 기업 주가가 모두 상승세다라는 이제 기사인데 자 아마존 액면 분할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무상증자 노터스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가치 자체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수, 유동 주식수를 더 늘려서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차원인데 이게 이제 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마존이라던가 뭐 알파벳, 테슬라 이런 쪽들은 향후에도 기본적으로 실적들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성장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액면 분할했을 때 잠깐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될 거고요. 그 실적이 액면 분할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저는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면 분할 이슈가 보통 이제 이쪽 기업들은 액면가 자체가 커요.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 화면 액면가 보시는 방법은 여기 잠깐 들어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면 번호가 이제 몇 번으로 나오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0205에서 저희 교보증권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바로 위에 액면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 액면 1,000원가짜리를 만약에 10대 1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액면가가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대 1로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200원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주가 이제 그만큼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10대 1이면 10주, 5대 1이면 5주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뭔가 내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나 갑자기 이게 회사가 좋아지고 부자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기업 짧게. 가치에는 변함은 없지만 네. 어쨌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네. 대체로는 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되 일단은 그 기업의 향후 성장성을 더 크게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테슬라랑 아마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번엔 좀 알파벳 며칠 전에 친한 지인이 미국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 네. 친구가 이제 개발자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AI로 지금 가장 발달한 세계 기업은 어디냐고 하니까 구글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럼 개발자들이 가장 어느 회사를 가고 싶어 하고 있냐니까 그건 역시 구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글의 AI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럼요. 미래에는 어쨌든 AI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벌써 그렇죠? 다가와 있어요. 어느 네. 정도요. 네. 지금 구글의 미래 주가의 방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구글이 AI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는 워낙에 큰 기업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막 또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알파벳이라는 기업을 이제 모회사로 두고서 A주, C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서 시가총액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AI 쪽을 굳이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술력이라던가 어떤 정말로 개발자들이 가서 일하고 싶은 기업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약간은 아직은 좀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아직은 체험할 정도로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미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이미 저는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점점 그냥 가야 될 길이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향후에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일자리들 상당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해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지금은 구글이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이거 관련된 기업들 찾아보시면은 좋은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뭐 일자리, 예전엔 사람인 HR 이런 쪽들이 일자리 찾아주는 관련주였는데 요새는 원티드랩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I 매칭을 시켜줍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기업에서 어느 조건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딱딱딱 AI가 매칭을 시켜서 다 추천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AI 하면 또 한국에 두 기업 빠뜨릴 수 없죠. 그럼요. 자, 네이버랑 카카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차트를 보려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또 잠깐 지금 반등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최근에 나왔어요.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주봉상으로 지난주에. 근데 또 빠지죠.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물대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들 제가 전저점 정도에서는 일단 확인하고 사보실 만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만 원대였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잠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올렸어요, 지난주에. 올렸는데 이게 결국엔 또 여기에 막힌다는 거예요. 단기 이평선에 이걸 뚫고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보면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기관이랑 같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3.5%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수급은 안 봐도 외국인들은 조금 사고 있네요. 근데 기관 쪽에서는 다시 투신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급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의 내용만 보고 사면은 지금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과는 관계없이 외국인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크게 나타나는 장세기 때문에 이거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네이버는 아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었는데 카카오 보세요. 또 50만 주를 벌써 11시 20분 기준으로 팔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지분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카카오는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아요. 네, 한번 정체가 올해 들어와서는 좀 정체됐는데 그리고 이거 전저점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 말이었죠. 1월 말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땐 주봉상으로 마찬가지로 지지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월봉으로 갔을 때 여기 지난달에도 지지 테스트 했는데 8만 원, 8만 1,000원 정도가 좀 안 되네요. 여기가 만약에 뭐 월봉상으로는 잠깐 장중에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지받고 못 올라오면은 이것도 외국인 지분율이 더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일단 또 여기 매물대 확인 6만 한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지지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깨질 거라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지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수급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관하고 사면서 마찬가지로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그래도 한 4일 정도 나타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제는 정말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던 것들 지금 수량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던 거를 지금 다 합쳐도 4일 동안 샀던 거 이상을 지금 11시 20분까지 팔고 있는 거예요. 50만 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여기 지지선이니까 반등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런 수급이 아니면은 평이한 시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사서 레버리지 사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수급이 아니라는 거죠.